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후임 교황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를 다룬 영화 콘클라베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콘클라베의 은밀한 세계 뒤에 감춰진 다툼과 음모, 배신을 파헤치는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은 유튜브의 명암, 네 분의 논객들과 꼼꼼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육해상계 통계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란시스코 교황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적인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카톨릭식도 신자시죠? 그렇습니다. 네, 현지는 물론이고요, 바티칸 현지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추모 미사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입장을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밤새 기다리거나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고자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 베드로 대성전에 이제 조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년 88세, 그러니까 36년생이고요. 네. 266대 이제 교황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칭송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가는 얼굴 보자고 이제 조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카톨릭 관련한 주요 이제 직책이 있는 분들, 더군다나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도 장례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명동성당에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죠. 김원식 평론가,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 동안 기도와 고행을 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또 실천해왔던 교황 아니겠습니까? 빈자의 아버지로 불리시기도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삶을 사셨길래 가난한 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가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가정으로서 겪는 차별과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네. 아르헨티나가 사실 군부 독재 이후에 전 나라가 가난의 나라에 빠졌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교황 명칭으로 청빈과 순명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콘클라베에서 선정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교황명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라는 성인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 것도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신 거고 또 스스로 낮은 곳에 자리하고자 해서 빈민 사목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특히나 아르헨티나 하면 또 축구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두 교황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또 축구를 하면서 이제 그 젊은 시절부터 사목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사회 개혁뿐만 아니고 교회 여기서는 이제 성당을 말하죠. 이제 개혁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일상 삶을 보면요. 대주교 시절에도 주교관 대신에 아파트에서 지내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빈민가를 찾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면모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14만 원밖에 없는 뭐 재산도 이번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그 콘클라베 할 때도 자기가 따로 숙소를 이제 가졌고 자기 돈으로 숙박비를 내는 그런 일화까지도 지금 현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청빈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예.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로 급여도 받지 않았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기고간 100달러 한 장만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리오넬 메시 바로 아르헨티나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메시를 그토록 응원했다고 하고요. 또 마라도나 선수도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가족들이 이민을 해봤던 이탈리아 나폴리 팀에서 뛰기도 했었죠. 유 교수님, 교황이 최근까지도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또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좀 반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폭격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기억을 이렇게 좀 해보면 가톨릭 그 신도가 전 세계 14억 명 정도 된대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와의 뭔가 화합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PC라고 하지 않습니까? Politically correct. 그래서 그런 말만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견해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물어본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문제성 없는 어떤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자편 요게 이제 명확해져서 그런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하는 그 이민자 추방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 첫 번째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몇백만 명 추방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때인가요? 그 이제 장벽 세운다고 했잖아요. 장벽을 세울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평화롭고 막 이렇게 그 외모가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그 원칙은 굉장히 명확하시죠. 약자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잘못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좀 저도 좀 절절했는데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 그래서 뭔가 물리적 균형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그냥 단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립 없어. 네. 고통 받으면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배울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말 그대로 약자에게는 무한하게 약했던 바로 그 이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 들었는데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 교수님 지난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때가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뒤였던 거 기억납니다. 강화문을 이렇게 쭉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동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위로해주는 장면도 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너무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세월호 참사도 비현실적이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교황 성하께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그런데 그 우리가 사실 봐왔던 장면들은 세월호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그 소외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받고 핍박받던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어루만지는 모습이
와 이게 동화적인 어떤 그런 해피엔딩이 이게 지금 현실화된 건가라는 저는 동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도 그 사실 그 교황과 직접 만났던 분이 그 이제 유민 아빠로 알려진 그 김영호 씨. 네, 유가족이시죠. 네, 유가족이신데 이렇게 뭐 편지도 가지고 있었고 피켓도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황께서 사실은 그 한국의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한국에 이제 참사가 났을 때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표명했는데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원래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좀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작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방문 내내 그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 내에서도 노란 리본 착용한 거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네. 말이 많았는데 교황께서 노란 리본 착용한 거 가지고 이제 그 바티칸 돌아가는 기내에서 그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게 노란 리본 같은 거 이게 세월호 상징인데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은 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나름 이제 우려 걱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의 고통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시큰둥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이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그때 오셔서 위안부 할머니도 이제 만난 걸로 예.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좀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고 가셨던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교황이 되고 난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마 아시아 국가로는 대한민국을 처음 네. 방문을 했고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교황은 요한 바오로 교황 2세 교황이었나요?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분께 프란치스코 교황하면 생각나는 장면이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요. 먼저 손정희 변호사께서요. 사실은 교황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긴 메시지는 사실 평화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전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평화,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줄곧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의 여러 가지 전쟁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전쟁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평화의 상징이 된 역사적이고 이 한 종교를 넘어난 뛰어난 어떤 선인으로 불리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겪는 많은 세계에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위로를 해준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조문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김은식 평론가는 어떻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메시지가 있으신지.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유흥식 추기경님이 지금 12분 중에 한 명으로서 새로운 교황이 후보군에 들어있다는 현지 매체의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유흥식 추기경이 바티칸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아직도 한국에는 땅을 파면 그 순교하신 분들의 뼈가 나오는 곳이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서 그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일정이 여러 개 이제 잡힌 네.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꽃동네도 가고 아까 이제 세월호 그다음에 여러 이제 장소들을 가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이제 그 표가 나오는 곳이 어디를 지칭한 거냐면 이제 이 해미 성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호서 자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쪽 지역을 이제 관할하던 병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죄인이라고 이제 다 그쪽에 끌려가서 수만 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서야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성지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여러 개 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그 많은 곳을 굉장히 연령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보시는 게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가치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뭐 양쪽에서 이제 서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어떤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그런 걸 느꼈고요. 네. 근데 그 방문하실 때 어떤 차를 탔냐면 아까 이제 검사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소형차죠. 예, 소형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주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작은 소형차를 타고 고급 리무진 말고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씁쓸하게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SUV 차량 대형화 많이 돼가지고 이 소형차들을 안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좀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뭐 한국차 사랑은 두드러집니다. 한국을 방문해서는 기아 자동차의 소울을 탔었고 또 싱가포르를 방문해서는 아이오닉 전기 자동차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장면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도 아까 이제 뭐 자동차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참 뭐 묻고 싶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많은 차 중에 소형차를 타십니까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아마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도 나보단 크다 뭐 이렇게 그냥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심플해지면 용기가 뿜뿜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뭐 걸리는 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당혹해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심플한 원칙이잖아요. 약자 앞에 뭐 이렇게 해서 강자보다는 약자 그러고 이건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해놓으시니까 그냥 평생 당당하게 살다가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잘 모르겠지만 마치 그 무슨 인생 형님처럼 인생 뭐 있냐 그냥 당당하게 심플하게 살아라라고 그냥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뭉클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정필 교수께서는 아까 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떠오르는 뭐 메시지나 장면이 있으시다면요? 그 유언으로 무덤을 소박하게 장식해달 뭐 다른 장식하지 말고 소박하게 하고 이름만 이렇게 써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교황들이 계속 묻혔던 장소가 아니라 그 로마 시내에 있는 그 마조레 대성전 거기 이제 묻히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살아생전에 그 사시던 곳도 사실 뭐 일반 기숙사 이제 이런 데였고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영면하시는 곳도 사실 좀 평범한 네. 그런 곳이어서 야 이분은 참 일생이 사후 세계까지도 정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청빈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분이구나. 그 법정스님의 무소유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종교를 초월해서 이런 정신은 정말 성직자 정말 존경할 만한 성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서여선 청자님께서 교황님의 삶에 존경심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네요. 충북 음성 꽃동네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방문길에 한 빵집을 들렀다고 합니다. 아주 싼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빵이다. 아직도 프란치스코 교황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 또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황 선거 후에 바티칸에서는 후임 교황 선출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많은 분들 궁금한데 이 영화 콘클라베 바로 이 콘클라베가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 과정입니다. 김원식 평론가께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이 영화의 이 개봉관이 더 늘어나고 관객이 늘어나는 역주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작품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작품상은 이제 타지 못하고 각색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6년에 동명 소설이 원작입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작품을 옮긴 건데요. 그런데 뭐 검색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3,200% 가까이 스트리밍 접속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그리고 아직도 이제 상영을 하고 있어요. 상영하고 있는데 7위였다가 5위로 이렇게 다시 박스오피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콘클라베라는 영화는 말씀하셨듯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근데 이 두 교황이라는 작품하고 콘클라베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두 교황이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콘클라베는 교황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거 과정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면을 좀 맞춰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콘클라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콘클라베 바로 이제 콘이 라틴어로 이게 함께라는 거죠. 클라베 열쇠를 잠금 이래서 열쇠로 잠궈 놓고 함께 이 선출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콘클라베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지난 뭐 수십 년간은 한 사나흘 안에는 다 교황이 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하는데 자 내부는 이 교황 선출을 둘러싼 과정 지금 우리 한국 출신 후보자도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 80세 미만이 대상이 되고요. 80세 이상이 되면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수정 추기경은 지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유흥식 추기경은 바로 콘클라베로 추기경이 될 수도 있는 대상자입니다. 유은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그다음부터 이제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느껴진 것은 이게 어쨌든 이 전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과정에 뭔가 투명함이라든가 완벽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 영화에서 이제 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종교적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명수가 보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원칙들을 다 이렇게 들이댈 거 아닙니까? 이번엔 뭐 예를 들면 거기도 이제 그렇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보 쪽이 돼야 돼, 뭐 본수 쪽이 돼야 돼, 아니면 그거 말고 제3이 돼야지. 이번엔 이렇게 좀 돼야지. 막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결국 사람 사는 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화도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영화 보다 보면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연기 굉장히 잘하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고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여의도도 생각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는 또 가톨릭 신자니까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유독 어떤 분이 교황이 될지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앞서 교황이 됐던 분이 교황직을 이건 이제 종신이라 일단 교황이 이렇게 이제 이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이제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과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콘클라베가 되는데 어떤 교황들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사실은 교황이 가지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천주교, 카톨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인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낙태 문제라든가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뭐 이혼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많이 변화되고 개혁됐고 많이 약하니 소수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또 카톨릭만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래도 많이 이런 변화나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혼한 사람은 성체 성사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혼의 자유,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카톨릭이 과거에 이제 규제를 하거나 만들었던 어떤 관례적인 부분들이 카톨릭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서 이 소수자의 문제나 인권 문제가 좀 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 요즘 세계가 굉장히 또 다양성도 존중하지만 정통을 또 존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그 사실은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카톨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선거 방식도 되게 독특합니다. 누군가가 집단화돼서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 투표잖아요. 네. 우리 지금 5명이 투표를 하면 각자 후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투표권을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무작위 비밀 투표가 한 곳으로 집중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 결국 카톨릭의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떤 한 기결점 을 찾아가는 형식의 어떤 토론 방식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카톨릭이 가고자
가지고자 하는 통합의 정신 네. 이게 투표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콘클라베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1200년대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은 이런 종교적인 상징적인 최고 권위도 있지만 사실상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통치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30일이 넘도록 뽑지 못하자 이 한 방에 가둬놓고 무조건 하고 선출을 하라 이러면서 이제 콘클라베의 전통이 생긴 것인데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누구나가 다 이제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자, 이 교수님, 이 영화 속 콘클라베 또 이 가톨릭 현실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는데 보수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다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세상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었고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개신교도 있고 뭐 가톨릭도 있습니다만 그 오랜 숱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교황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었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게 그 이제 직전에 있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네. 그 선종하지 않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건강상이요. 네. 건강상으로 물러났는데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이면에는 그 바티칸 내의 권력 다툼이나 이제 부정부패, 뭐 성적 스캔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연루가 돼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2011년에 그 바티릭스라는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위키릭스라고 이제 뭐 문서가 유출된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바티칸에서 기밀 문서가 유출된 사건. 그래서 바티릭스. 라는 그 스캔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베네딕토 16세의 집사였던 그 가브리엘이 교황청 관련 문서를 탐사 기자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뭐 성직자들 뇌물 비리라든지 바티칸 은행이라고 또 있는데 바티칸 은행이 여기서 이제 불법 자금 돈 세탁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기 독일 나치한테도 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바티칸 은행 문제는 굉장히 좀 또 심각한 문제였나 봐요. 최근까지도. 일종의 스캔들이네요. 큰 스캔들이네요. 네, 큰 스캔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는 은행 계좌를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이제 그 바티칸 교회 그 저기 은행의 어떤 개혁 이제 이런 거를 그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고 그 사실 그 베네딕토 16세조차도 사실은 이거 뭐 바티칸에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못했고 그리고 그 바티릭스에 나온 뭐 공개된 문서들 보면 동성애 그 바티칸 내에서 어떤 동성애 문제 그거 가지고 이제 협박하고 너 이거 내가 공개할까 이런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게이 로비라는 게 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종의 성접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그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까지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거는 뭐 그 이후의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면서 베네딕토 16세가 물러나게 된 배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새 교황을 뽑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황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은 그 남미 출신임에도 이렇게 당선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의 교황이죠. 네, 최초의. 그래서 그럼에도 사실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이제 성직자로서 청빈주의적인 삶을 표방을 했는데 바티칸 개혁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한계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혼자 살던 애가 아니라 바티칸 내에 그 이탈리아 출신들 어떤 뭐 관료주의나 뭐 마피아적인 이런 게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김우식 변호사. 네. 여기 좀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선종 이후에 두 영화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콘클라베만 말씀드리는데 두 교황이라는 작품도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 과정을 보려면 사실 영화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교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양위를 한 듯한 내용이 두 교황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달라요. 다른데 아까 이제 뭐 남미 출신이기도 하지만 베네딕토 16세는 독일 출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입장들이 다른데 그 논쟁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는 아까 이제 그런 부정표나 비리와 상관없이 이혼이나 낙태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슬람 유색인종에 대해서 예전의 원칙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얘기하면 원리원칙주의, 보수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사람은 반목의 갈등 구조인 거고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콘클라베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거기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베네딕토 16세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성추문에 관련돼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부분들,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이사이 엮이면서 두 가지가 이제 버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교황도 보시고 콘클라베도 보시면 아마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유력한 다음 교황 후보자가 몇몇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게라르트 루트비 밀러 추기경인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영국 더 타임스 인터뷰인데 가톨릭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자유주의 지도자를 선출하면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막 선종한 상태인데 조금 약간 공격성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두 교황이 나눴던 대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의 소재가 또다시 재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밀러 추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개혁적 입장으로 앞으로 고수하는 것은 카톨릭 교리를 명확히 어긋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수냐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정통파냐 이단이냐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해야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단편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고하게 표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밀러 추기경이 이렇게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로 카톨릭이 회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지나치게 프란치스코 교황 때 너무나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전통을 파기했다라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립적이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잠겨진 방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성직자 중에 성직자. 그렇죠. 겸손과 절제와 가장 건의하는 먼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또 끊임없는 의심과 공격과 허위 사실에 대한 그 공격과 그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표출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성직자들도 정치적인 행위인 투표 행위를 하라고 하자.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행동 또다시 누군가를 불신하는 것들 그 불신하는 마음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누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고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서 그 투표의 대상자들이 교황일 뿐 역시 정치적인 행위는 많은 분쟁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쟁거리일 것 같아요. 중세 신학에서도 이걸 정치로 봐야 되냐 정말 고도의 성직자의 삶으로 봐야 되냐 신앙으로 봐야 되느냐. 또 이제 콘클라베, 콘 함께 라틴어입니다. 클라베, 잠그는 열쇠. 이 방을 잠궈서 그 방에서 뽑는다 이야기인데 이게 또 콘클라베 그러면 유 교수님 이게 하얀 연기, 검은 연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쭉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뭐 누구를 뽑는다 그러면 이제 뭐 입후보 막 이런 말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해놓고 이 처음에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요번에 이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영도 나눠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 그 구성원이 좀 있으면 아까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추기경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안에서. 후보자입니다. 모두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후보자입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투표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1차, 2차, 3차 그러면 막 이렇게 상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명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어쨌든지 간에 이 방에서 나가는 사람은 혹은 이 방에서 뽑히는 사람은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이거 알려주는 것도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 고전적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굉장히 또 스토리텔링적이에요. 그래서 굴뚝을 2개를 아예 쓴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됐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흰 거, 뭐 아직 안 돼, 뭐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면 이제 까만 거, 까만색이죠. 아직 안 됐어 그럼 까만색이고 이제는 3분의 2가 선출되면 뽑혀서 흰색이죠. 그렇죠. 네. 선출되면 이제 흰색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막 다 기다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보면 뭔가 그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런 전통이 보이는가 하면 또 그 안에 당장에 우리가 2025년에 볼 수 있는 그런 서스펜스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막 혼용돼서. 이게 뭐 의도는 안 했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지난 몇 차례의 교황 선출은 한 사나흘 만에 결론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하얀 연기, 흰색 연기가 올라오고 성 베드로 성당의 타종 댕 이러면 교황이 이제 선출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황직을 정치적 역할로 봐야 하나 아니면 신학적 사명, 신도들을 이끄는 사목자의 입장에서 봐야 하나. 이게 이제 두 편의 영화 콘클라베와 2명의 교황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종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둘이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목자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그거는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어쨌든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간 보편의 정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쩌면은 교회의 전통보다도 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어떤 그 발자취가 이후 교황들이나 가톨릭 교회의 어떤 뭐 향후 어떤 방향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다른 이 후대 교황들이 꼭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 자취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 낙태에 대해서 사명권을 또 사제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제 홍보 자료나 보면은 뭐 기존의 정치판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음모 스릴러 뭐 심지어는 뭐 협잡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사실 여기는 대전제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정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아까 자유주의와 뭐 전통주의를 말씀하셨어도 이거는 이분들이 사심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가치 원리들을 전제를 하고 이쪽의 가치를 더 부각해야 된다. 이쪽의 가치를 더 부각한다는 거지 정치인의 사심이나 특정 예. 정당을 위해서 하는 정치판과 같다는 식으로 비유를 하면 이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전제, 추기경들의 고민 이런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에게 남기고 간 이 감동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녹여서 더 승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목전 2부에서는 유튜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생긴 지가 20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자, 먼저 네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루 평균 유튜브를 얼마나 시청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유튜브에는 나에게 땡땡땡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먼저 손 변호사님부터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못 보고 유튜브를 보는 건 주로 이제 뉴스를 유튜브로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사들이 송출하는 뉴스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네. 장점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갑자기 무언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유튜브를 찾아가서 검색은 해봅니다. 검색 기능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 검색 기능으로. 그래도 생활에 또 유튜브를 또 중요하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자, 이번엔 유튜브 전문가입니다. 유 교수님. 유튜브는 나에게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오늘 이제 뭐 새벽에 뭐가 좀 있어가지고 분명히 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 5시 반쯤 이제 잠깐 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봐야지 그랬거든요. 날이 밝았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뭐 이제 유튜브 뭐 미디어 심오방송학과 이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부끄러워요. 제가 중독이 됐는데 이걸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종필 교수에게 유튜브란? 휴식 처리자 선생. 네,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는 이제 그 장면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보면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외교라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더 알고 싶을 때 그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뭐 과학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입니다만 뭐 다른 생물학이라든지 물리 분야에서도 제가 좀 잘 모르는 뭐 고체 물리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그런 전문가들이 뭐 그 해당 관련된 얘기들 해주면은 그거는 사실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는 선생님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역할을 김현식 평론가에게 특히 영화 대중문화평론가니까 유튜브를 또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든 게 전 유튜브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막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이때는 학습 자료로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운을 받는다거나 이제 동영상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종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 인쇄를 받지 않아도 자기 공부한 거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책에 들어가 있는 정보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무력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연구하는 결과물보다 이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공유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고 책을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저작을 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더라. 네, 라는 생각이 장단점이 들었어요. 있네요. 이게 또 큰 우리 삶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텐데 유 교수님, 이 유튜브가 미디어 산업의 미디어 세상에 가져온 변화 이걸 좀 한번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모든 걸 다 바꿨다. 뭐 이게 참 원론적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아주 특징적인 걸 좀 이렇게 짚어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중성이 최고다 이 덕목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쁘다면 나쁘고 좋다면 좋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전소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콘텐츠가 뭐든 뭐 어떤 거든 간에 가져가면 이게 이제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 대중성이 뭔가 모든 그러니까 기승전 대중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장점도 있고 뭐 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막 어린이들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유튜버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도 양산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심판과에서 뭐 수업하고 막 그러면은 미디어다 그러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게 수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개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수용자가 됐다가 막 이런 문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시성이 무너져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그 요즘에 개그맨들이 유행어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카피라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육해상계 통계는 있죠. 이거 추억으로만 남아있죠.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토요일날 7시다. 그럼 그거 굉장히 인기 있다. 그럼 전부 다 다시 앉아가지고 그거 다 보고 거기서 나오는 말 유행어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가서 떠들고 이게 패턴이었어요. 한국인.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정시성이 사라진 문화가 돼버리고 막 좀 이래서 그리고 또 뭐 알고리즘이니 뭐 이런 엄청난 뭐 용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카테고리 킬러.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게 그냥 품 나온 거예요. 튜브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다 바꿨죠. 또 김우식 평론가 아까 이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까 뭐 책을 또 쓰는 사람들이나 콘텐츠를 또 생계로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유튜브에 올려서 이 동영상 올린 걸로 또 수입을 얻으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 처음부터 유튜브가 그런 식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이 녹록히 제공됐던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 이제 수익 모델을 덧붙이게 되면서 결국 사실 프리이코노믹스 관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유튜브 플랫폼은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조회수나 이제 광고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반 이용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스스로 콘텐츠를 이제 올리게 됐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단계가 많이 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개인이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공유해가지고 또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면 수익이 나오고 어떤 뭐 개그맨들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다가 더 이상 출연 못하는 개그맨들이 그냥 쉽게 자기 일상생활 공유해서 구독자 수 늘어나고 방송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이 냈다라는 그 시절은 이미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이 하려면은 방송 시스템하고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학과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방송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크리에이티브 활동하시는 보면 PD도 있고요. 편집하는 사람이 있고 작가가 있고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이 쉽게 콘텐츠를 제공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체계화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김우식 평론가 말씀하신 이 유튜브 이전의 산업 형태에서 구글로 인수가 되죠. 네. 구글로 인수가 되고 애드센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광고 요금이 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네 분께 그래도 이 유튜브가 지난 20년간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 뭐 인플루언서도 있고 또 정말 대박 흥행 수익을 올린 누군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손 변호사부터요. 네, 일단은 뭐 현대 사회에서 표현과 관련해서는 폭발적 창구가 된 거죠. 수많은 콘텐츠와 자기 자신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에 의한 정보 제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넘치고 넘치는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면서 굉장히 순기능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자본이나
또 소득을 창출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이걸 또 기업들이 활용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제는 뭐 주요 언론사도 유튜브이고 주요 광고 회사도 유튜브이고 주요 강의들도 다 유튜브고 유튜브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늦어서 한 5년 전, 7년 전부터 광고를 해라, 유튜브를 해라. 근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제 채널을 사칭해서 어떤 분이 손정혜 TV를 열었는데 구독자는 5명밖에 안 돼서 그냥 뒀어요. 저는 아직도 유튜브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 7, 8년 전에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은 변호사님들 굉장히 홍보 효과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또 시장이 됐고 늦은 사람에게는 참 뼈아프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도 땅을- 광고는 일도 안 하고 네. 있지만요.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종필 교수는 뭐 또 물리학 상당히 또 관심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또 내놓기도 하시는데 유튜브를 직접 하세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채널을 하세요? 열어놨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역시 이게 본업이 있고 또 이거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집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개설해놓고 사실 자, 개정표 유튜브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생각나는 게 일단 그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거의 뭐 1등 공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K-팝과 유튜브가 거의 같이 성장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K-팝의 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댄스 중심의 보여주기 화려한 볼거리.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보면은 뭐 블랙핑크나 이런 뮤직비디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라고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 추천하는데 네. BTS도 마찬가지고 색감이 미쳤거든요. 완전히 색감과 리듬감이 정말 미쳐서 그냥 그거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짧은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유통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러면서 K-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미국처럼 어떤 그 자기의 문화를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넷플릭스나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어떤 유통의 어떤 힘을 얻게 된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K-팝뿐만 아니라 이제 개개인에게도 이제 앞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는데 정말 기폭제가 됐다.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이 나온 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정말로 그 본격적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콘텐츠 유통의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수익이 붙으면서 요즘 그 초등학생이 왜 유튜버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어떤 부의 어떤 부와 직업의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한국사의 성공 방정식이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서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직 뭐 의사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루트가 생겼다는 거죠. 유튜브만 잘해도 뭐 이제 확률은 좀 높진 않겠습니다만 유튜브만 잘해도 학벌 없어도 인맥 없어도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무슨 사자가 붙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뚫어준 거죠.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의 어떤 새로운 뭐 활로를 열어뒀달까? 이런 것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변화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준 것이 유튜브다. 자, 그렇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유튜브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인 의견 형성에 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고리즘 타야 된다. 그래야 조회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 확정 편향이나 또 음모론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네 분들 한번 더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유튜브의 폐해, 확정 편향, 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말하는 뭐 사이버 레카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 공간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인터넷 공간은 굉장히 수평적이다. 왜냐하면 지식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 그러니까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또 확증 편향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더 치우친 형태로 확대되는 것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여론 같은 경우도 자기만이 이 들락날락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앞서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형태가 기존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텍스트 중심이었어요, 사진. 근데 유튜브 때문에 동영상 체제로 이동을 하거든요. 특히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2010년을 기준으로. 근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정보 그 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사진이나 글자보다는 영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 영상들을 굉장히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확증시켜버리는 기제로 작용되는 가능성이 높죠. 더더군다나 아까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제가 몇 번 보게 되면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들이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함몰돼서 오히려 그 편중된 여론 혹은 자기의 세계가 빠져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닫힌 동굴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방비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아직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그래서 이른바 터널 이펙트, 터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는 터널링 이펙트, 터널에 갇혀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알고리즘의 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보면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신방과 수업에서나 막 얘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 이론들 막 아까 이제 챔버 말씀도 하셨고 이제 동굴 얘기도 하셨고 알고리즘 얘기도 하셨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 얘기도 하고 그거 사실 그냥 중간고사에나 나올 말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단 일반화됐어요, 말이에요. 네, 완전 일반화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통점이 우리가 뭐 제가 그때도 여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참 멋있잖아요.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영어틱하기도 하고 약간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되게 소름 끼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종이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사실 종이신문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향기가 좋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1면부터 48면까지 다 내가 보기 싫어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양성이라는 게 사람 살아가는 데는 제가 느끼진 못하지만 가끔가다 굉장히 소중해요. 아까 저희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말씀 나누고 막 그랬습니다만, 근데 그런 기회를 전부 다 버리는 게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유튜브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이 딱 이렇게 막 장착이 돼 있다. 그럼 너무나 편해요. 돈 벌기가 편하죠. 그런데 자칭 뭐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고 막 다 얘기하고 막 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짜 실생활에는 그냥 도파민을 우리가 중독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랄까 그냥 같이 사는 사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뭐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참 교수님이 일침을 놓으셨는데 손 변호사님 실제로 가짜 뉴스 이게 뭐 유튜브라는 콘텐츠가 사실에 팩트에 기반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 심지어는 이 유해 콘텐츠까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중독 문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피해가 확산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죠. 특히 학부모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매일매일 유튜버와 유튜브들 그 컨텐츠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국가에서도 고민 끝에 뭐 13세, 14세 미만은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한다던가 유튜브와 관련해 가지고 몇 살 이하에는 아예 시청을 금지하는 나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죠. 지금도 유튜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린 나이는 계정을 못 만들게 하거나 유해 어떤 컨텐츠들의 접속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조치는
있는데 워낙에 청소년들이 잘 뚫습니다. 아동들도 또 무방비적으로 노출돼서 타고 가서 그러니까 네. 그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면의 고민이 있어요.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쪽을 굉장히 개발하고 확산해야 되고 선진적으로 뭔가를 예를 들면 교과서도 요즘에 디봇으로 이제 이런 기계들을 나눠주는 상황이다 보니 네. 워낙에 이런 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논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이제 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아까 학생 편향 말씀하셨는데 다양하게 이제 컨텐츠를 수용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 잘못된 어떤 관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교수님 이게 뭐 좀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인식을 더 바꿔나가야 되고 이게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해법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해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EU 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켰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고 이용자 기본권 보호하고 이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게 이제 골격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그런 플랫폼을 영어로 이제 very large 온라인 플랫폼, 아주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를 해서 얘네는 가장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이제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감시하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게을리할 경우에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이제 퇴출까지 하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죠. 그 독일과 프랑스도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뭐 네트워크 집행법이나 정보조작 대처법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우리 코너에서도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방송으로 돼 있지 않고 그죠? 이게 무슨 정보통신. 정보통신 콘텐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방송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은데 네. 지금 유튜브는 실질적으로는 방송인데 이제 법적 규제는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KBS 1라디오는 유튜브와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유튜브 우리 KBS 1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는 이 유튜브인데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유튜브가 설계를 해 나가야 될까? 분명히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또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보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투적인 그런 해법들은 이제 배제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네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식 평론가부터요. 요즘에 텍스트 힙이라는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텍스트 힙의 주도층이 주로 Z세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세대가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영상, 특히 쇼츠, 숏 플랫폼에 익숙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전에 출판계에서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는 경쟁 상대, 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안 팔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이 텍스트 힙 트렌드를 보게 되면 책도 이 유튜브를 포함한 SNS를 잘 활용하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제 보도가 구독자 1억 유튜버가 나왔어요. 근데 그 1억 유튜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숏폼 컨텐츠, 그러니까 쇼츠를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계속 짧은로 가게 되면 저는 반작용으로 좀 그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컨텐츠 내지는 책이나 이런 작품으로 좀 트렌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진단하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문자 세대가 아니라 영상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매체가 바로 유튜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유튜브의 폐해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이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들, 사이버 레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보인 것이 요즘에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 진행되면서 실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인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 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미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캐서 그걸 계속 공개함으로 인해서 따라다니면서 의사에 반하는 접근 행위를 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회적인 숙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수사기관에도 처벌하고 있고 또 양형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폐해가 좀 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저는 그 앞으로 아마 그 지금 유통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생산 과정도 굉장히 지금 진입 장벽이 낮아졌거든요. 그 쇼츠의 그 구독자가 이제 1억 명 넘은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회전율이 높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 요즘은 진짜 생성형 AI 뚝뚝하면은 금방 몇십 분 안에 그냥 쇼츠 하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성형 AI가 결합이 되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들이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짧은 형태의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누구나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그런 것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버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수익이 둘러붙은 이런 구조 자체는 앞으로 계속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만약에 더 나은 수익 구조를 가진 플랫폼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셨고 유 교수님 1분 정도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그 유튜브랑 공존을 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유튜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튜브 특별법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무슨 유튜브를 제한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도 이 정도 기업 되면 우리가 지금 ESG, CSR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랑받는 기업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좀 사랑받는 기업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유튜브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뭔가 촘촘한 어떤 그런 법제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증 편향 또 알고리즘 또 가짜 뉴스 또 유해한 내용들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가 굿튜브가 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